오늘 처음 이것을 시작하려고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조국장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이것들을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이게 겸손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최대한 겸손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이 마이크부터 조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초등과정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배움이 즐겁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배움이 즐거워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3일 전 5학년 학생의 부모님이 들고 오신 A4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우리 땡땡이가 역사를 배우면서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아이가 역사를 배우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수업마다. 오래 걸린대요. 한 번 들어가면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은 계속 책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한대요. 어마어마하죠?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왜 배울까요? 지금 역사를 배우고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요, 내일의 길잡이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을 알려줘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죠? 사람은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피조된 존재로서 다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죠, 피조물을.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이 필요해요. 역사를 살펴보면 다스려야 할 욕심은 존중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은 지배해요. 거기서 나를 보고 우리를 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적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면 배움이 즐겁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요? 두레학교 초등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아까 교육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목표가 아주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가시면 정문 들어가는 길에 한쪽에 아주 예쁘게 우리 학교는 이런 사람을 키우려고 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지 않고요,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치고 내가 배운 대로 자라게 합니다. 저희는요, 말씀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을 정말 키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겠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간 내면의 절박한 질문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말씀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드려요.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딱 맛만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질문. 앞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몇 학년일까요?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
학년? 네, 6학년 아이들. 이거는 기적이에요. 주일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나요?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이 앞에서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늘 왜를 물어요. 수학은 왜 배우나요? 대학 가려고? 대학 가셔서 수학 사용하셨나요? 이제 이과 계열들을 제외하고는 수학을 다시 보기 참 어렵죠. 그 어려움이 언제 이제 드러나냐면 저희 아이들 수학 공부를 부모님이 가르쳐 주실 때 몇 학년에서 포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빠르시면 3학년부터 포기하시는. 네, 수학이 대학 가기 위해서 배웠거든요. 대학을 가고 잊어버렸죠. 왜라는 질문은요, 목적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학을 시작할 때 함께하는 기도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게 수학이 하는 역할이랍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요. 물이 이 안에 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사라지면 이렇게 부으면 물이 떠오를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2를 2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주님이 지금도 유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그 정확성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명료성을 배웁니다. 그 법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욕하는 일기예보. 그렇지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기상을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그 원칙이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슈퍼컴퓨터에서 계산되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해맑음이 보이시나요? 6학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기지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에 정말 놀라움이 숨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것들을 정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경탄과 누림. 이 왼쪽 장면 보이세요? 이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죠. 자연물에 도화지만 됐을 뿐이에요. 작품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경탄과 누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적 감수성이 자라납니다. 저희는 마음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을 키우고자 해요. 그건 정의, 평화, 감수성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바르게 분별하고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자와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언제 예민하냐면요, 우리가 손해볼 때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볼 땐 덜 예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볼 때 예민하니 다른 사람이 손해볼 때도 예민함으로 느껴지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정의평화 감수성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아이가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시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을 볼 때 다르게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날 말씀 산책이 끝나고 나면 받는 상장 이름이에요. 상장이 뭐죠? 제목이 뭔가요? 잘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석까지 빛나는 눈상. 아이들이 선생님의 눈이 다른 걸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평가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얘들아, 너희는 인격이 중요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지식을 평가하면 아이들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받는 상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이들을 깨닫게 합니다. 저희가 성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리고 습관을 변화시켜서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는, 아이들 안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예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4월 달에 사랑이라는 성품을 훈련하면서 너를 사랑한 데이 라는 것들을 했어요. 한 친구가 그날은 사랑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적히면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보이나요? 서윤이를 사랑한대. 서윤아, 네가 너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네가 사랑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이들의 편지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요. 8월과 9월은 협동 성품이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 한 분께서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픽셀 아트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거 하나하나를 1mm 차이가 나지 않아야, 확대를 했을 때 1mm 차이가 나지 않아야 그거를 포스트잇을 딱 그거에 맞춰서 붙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인지 모르고 그냥 멋져 보여서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그 계획이 각 반마다 이 한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을 직접 자르고 직접 붙여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했어요. 선생님의 속도 모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한 명씩 함께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 지났는데 모여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 보여지는 거 안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완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멋지죠? 네. 여기서 정말 감동이었던 건 선생님이 협동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죠.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어떤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저 앞으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다요. 그래, 너희들이 협동해서 만들었구나. 정말 잘했죠. 너무 멋지죠. 진짜 그렇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다른 아이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협동의 성품을 배웠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는 종례라고 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이들이 그날 속상했던 거, 그날 감사했던 걸 함께 나눠요.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둘이 안 친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이 두 가지예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는 것. 위기적,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화를 계속해서 나눠요. 나중엔 대화를 나누는 게 두려운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문제 행동이 회복의 기회로 삼아지는 겁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 이거는 따로 설명 많이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두레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오랜 동안 교회가 어려운 분쟁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아이들 졸업생들이 너무 좋은 입시 성적을 낸 이후로 입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정말로 배움이 즐겁도록 여기도록 하는 것, 배움을 누리도록 하는 건요, 그 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죠. 그걸 통해서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이, 아시죠? 저희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지금은 거의 한 1년에 여태까지 쌓였던 정보의 2배씩 늘어난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을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는 시대예요. 그죠? 그럼 그 수많은 지식 중에 어느 게 옳은 걸까? 사람들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배움이 너무 즐겁다는 걸 느끼는 거. 그러다 보면 너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한 친구의 졸업생 이야기예요. 어떤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같이 교육하는 장면이었는데 전국에서 아이들이 모였대요. 문제하는 친구들이었대요. 근데 어떤 문제를 딱 던져주고 알아서 해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졸업생이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데 혼자, 얘들아 그럼 내가 사회를 볼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절했답니다. 같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대요.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았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혼자 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두르고 나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 친구는 대답을 잘 못해야 되고 나는 엄청나게 뛰어난 대답을 해서 이 친구를 눌러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해결점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거죠. 교과서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은 분절되지 않은 온전한 책, 살아있는 책으로 그것들에 접근을 하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가족 구성과 역할의 변화인데, 우선 가족 구성과 역할의 변화가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 하실 때 있죠? 너무 틀에 박힌 답을 하면 교과서를 말하고 있다고, 쓰시고 계시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교과서에는 정말 정답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답도 다 나와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한 구절인데 그 정답대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함을 우선 가슴으로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의미를 깨닫죠. 그 다음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요. 우선 사전조사를 하고요, 그 가족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관찰을 진행해서 한 달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들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잘해요. 그리고 가족 연구 보고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가끔 이 배려심이 느껴지는데 엄마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몸무게는 비밀이라고 자꾸 근데 보면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알아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느껴지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 친구가 연구 보고서를 다 발표한 다음 제가 이제 관찰한 것과 거기서 내가 알게 된 해석한 부분을 나누게 하거든요. 자기가 발표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연구한 거가 다 발표되어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에 대해서 나누고 난 후에 갑자기 손을 들어요. 선생님, 제가 연구 보고서에는 못 썼는데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니? 동생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아빠가 동생이 웃을 땐 웃는데 내가 웃을 땐 안 웃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아이들이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서 발견하지 못하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더 친해져요. 다르죠. 가족은 이래야 돼 하고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이 직접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 이게 연구 이제 과정인데요. 보시면 사전, 조사, 인터뷰 전에 해야 되는 질문지, 이게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접근할 때 새로운 방향성을 얻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를 하고 또 내가 관찰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삼각형 단원에서 교과서는요, 수학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이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창의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밑에 답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다르게 쓰면 혼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진짜 삼각형을 가지고 길이를 재보고 각도를 재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뭐가 잘할까요? 삼각형에 대한 이해가 잘하고요, 분류하는 법을 배우고요, 거기서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들을 익혀가요. 다르죠? 아이들이 혼자서 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서로 물어보고 서로 힘을 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한 장면인데 과학 시간입니다. 제가 문을 왜 저기다 같이 찍었냐면 문만한 태양이에요. 아이들이 태양의 크기는 얼마다 숫자로만 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서. 그리고 지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수금지와 목도천 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비율을 함께 계산해가지고요, 자기들이 계산해서 그걸 다시 저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만들어내는 걸 과학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6학년이) 되면 사회에서 배운 한 단원에 대한 주제를 중에 자기들이 탐구하고 싶은 걸 연구합니다. 여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친구는 두레교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 가설을 세웠어요.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을 거다.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도 있고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보다 장애인 화장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청소도구가 놓여져 있고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설은 75%만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친구들인데 6학년이 끝날 때의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선언문을 만듭니다. 한 친구의 사명선언문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환경과 재능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돕고 싶은 곳은 어딘지, 그것들을 표현하는 글인데 졸업식 때 발표해요. 그러면 졸업식이 이 꿈과 비전이 선포되는 장소가 됩니다. 단지 나 졸업했어,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아이들은요, 배움을 가졌을 때 그걸 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이해죠. 얘들아 이해했니? 하면 이해가 됐죠? 네 하면 됐나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하면 넘어가는데요. 이치를 풀어낼 수 있어야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말로,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면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함께 오늘의 배움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악기를 하나 다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얘들이 각자의 그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돼요. 비전을 혼자 이루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저희 어린이 둘의 마을이고요. 아이들이 1년의 계획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한 달이 가꾸기를 함께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마을회의를 거쳐요.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한두 해씩으로 역사 배움을 떠납니다. 제가 사실 주어진 시간을 좀 오버했어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이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당질을 하고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자신이 배웠던 걸 어떻게든지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요. 무당질 보고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팀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요. 함께 보는 걸로 초등교육과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